오늘은 그 첫 순서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모셨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잘 아시겠지만 2000년 그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 그 특별 수행원으로 그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통일부 장관과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역임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마 그 북한 문제, 이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손꼽을 수 있는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우선 이종석 장관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간담회를 진행할 그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입니다. 제 왼쪽에 주영진 SBS 앵커입니다. 오늘 보니까 원로 언론인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플로어에서 질문을 나중에 그 소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간담회 진행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미리 메모해 주셨다가 전달해 주시면은 이따 말미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으로부터 모두 발언 발제부터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제가 평소 존경하는 그 원로 선생님들 계시고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저로서는 정말 뜻깊고 영광스럽습니다. 예, 주최 측에서 남북 정상회담 성공의 조건과 북미 비핵화 협상이라는 이제 주제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들 이제 워낙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짐작하시겠지만 요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연쇄로 열리는 관계로 저는 사실 정부 당국자도 아닌데 물론 정상회담 자문위원이라는 자리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좀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제 발표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새로워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미 다른데 어디선가 발표했던 내용도 겹쳐 있어서 이게 좀 혹시 이런 얘기를 이미 다른 자리에서 저한테 들으셨는데 또 들으시는 거 아닌가? 항상 이제 그런 걱정과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워낙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마음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얼마나 신선하고 새로울까 여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걱정이 됩니다. 그런 걱정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발표를 현재 그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의 이 특징이 무언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현재 의제와 그리고 과제가 어떤 건지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북핵 해결의 방향과 관련된 지금까지 나름대로 판단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한반도 현 정세 특징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제 요약을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것은 이번 봄 2018년 봄 여름에 걸쳐서는 정말 이러한 그 정세 변화가 한반도에서의 대결 구조, 즉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찾아온 분단, 그리고 이 분단이 그동안의 냉전 구조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왔는데 냉전 구조의 기본은 아시는 것처럼 남북 대결과 북미 대결이라는 두 개 축으로 이제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잘 해도 북미 대결 구조가 그대로 온전한을 하는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된 듯이 보여도 결국은 북미 대결 구조의 이 변수가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도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다시 이제 도돌이표 형태의 악순환, 즉 남북 관계의 악화로 결국 마지막엔 귀결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처럼 남북 대결 구조와 북미 대결 구조를 동시에 연쇄적으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처음 온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분단 73년이지만 또 우리가 전쟁도 겪었지만
이런 기회는 정말 처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에서 이 대결 구조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 즉 최적의 기회가 도래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지금까지 지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도 그랬고요. 또 북한하고의 다양한 그런 이제 협상에서 어떤 합의를 봤을 때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또 북한 설득을 당한 북한이 또는 북한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설득을 당하면서 자기들이 그걸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합의가 나왔겠지만 하여튼 북한이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움직여가지고 회담이 되거나 또는 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건 지금까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한반도의 이 지금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되는 북핵의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하는 데 있어서의 위기 원인의 제공자인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능동적으로 전략적 결단을 하고 나온다는 것. 이게 과거 김정일 시대에 수동적으로 우리의 제안을 또는 서방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협상에 나오는 것, 또 합의에 도달한 것, 이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조금은 우리가 전보다는 기대치를 좀 높게 갖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상대를 설득해서 나오는 경우는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전략적으로 먼저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나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나올 때는 조금은 좀 우리가 그때보다는 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고 또 한편 그것이 이행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조금 높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또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고 그리고 이미 그 전에 뭐 참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미 시진핑 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여는 이런 좀 어떻게 본다면 극적인 상황들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과거에 뭐 실무 협상자들이 만나가지고 그냥 열심히 애써가지고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고 또 그걸 갖다가 지키느라고 애를 쓰다가 잘 안 돼서 깨지고 이랬던 이른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이 아니고 탑다운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승부수를 걸고 지금 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남아있는 유일한 해결 방식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지만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시스템보다는 대통령의 지도자 결단이 가장 많이 작용되는 그런 지금 구조를 갖고 있는 미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뭐 1인 지배 체제에서 당연히 최고 지도자의 결정력이 가장 큰 북한 이런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이 두 사람에게는 탑다운 방식이 어쩌면 최적화된 방식이 아닐까 그들에게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이러한 최고 지도자들 수준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이 국면은 어쩌면 밑에 실무자들이 만들어서 올라간 국면보다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흔히 다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외교관 정부에서 3년 동안을 이제 청와대에서 NSC를 맡아서 이제 그 통일외교안보를 담당하면서 외교관들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요. 항상 합의를 보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면서 이게 합의가 돼도 이제 뭐 이행 과정에서 뭐 짜잘한 이제 디테일들이 튀어나오면 이게 이제 이 디테일 속에서 장애 요소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승부수를 지도자들이 걸어가지고 크게 합의 보고 그 합의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합의 사항들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설령 악마들이 튀어나와도 지도자들은 그것이 그 합의가 제대로 이행돼야지 자기가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디테일 속에서 이행 과정에서 나오는 악마들을 갖다가 자기 수준에서 처리하는 거죠. 야, 저거 뭐 그게 무슨 뭐 큰 문제라 대수라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까탈을 부리나 그거 그냥 그거 뭐 양보해 또는 그건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최고 지도자들밖에 없습니다.
실무자들은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디테일 속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악마를 가장 잘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탑다운 방식이 아닌가 했을 때 한반도 문제에서는 이 방식이 꽤 유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뭐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은 이 2008년 봄 여름의 이 정세 특징 중에 하나가 북한 중국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진핑과 김정은의 전격적인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하게 복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복원은 이 앞으로 북중 관계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나름대로 한반도 북핵 문제가 진전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쭉 나갔을 때는 상당한 정도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번 이 북미 정상회담 혹은 북미 핵 문제를 타결하는 데 있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자신의 어떤 안전판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도 할 것 같고 실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인 이 정세가 움직여 가는데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시진핑이 북한과 전격적인 거의 동맹 수준에 가까운 과거 관계로 회복을 갖다가 선언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기본 의지를 확인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거의 안 되는 거죠. 기본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생각하고는 지금도 미국이 뭐 어떻게 지금 이 북핵 문제를 다룰지에 대한 정확한 지금 이 공식적인 해법은 나와 있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보면 미국이 북한에게 먼저 어떤 선핵 포기와 관련된 핵 포기 선핵 먼저 핵을 포기하라. 그럼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방식을 좀 더 선호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예상들 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방식을 미국이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고집을 한다면 그럴 때는 이게 좀 중국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이 부분에 저지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만 북한 비핵화 과정 속에서 북한과 미국이 주고받을 것들이 있는데 주고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동시적으로 주고받는 거지. 그걸 갖다가 북한이 먼저 굴복하듯이 먼저 내놓고 그다음에 미국이 그다음에 주는 것은 그건 아니다라는 것은 중국이 그동안 누누이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 속에서 볼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한반도 정세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행위자 즉 여러 지도자들이 다 이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 중대한 변화에 동참함으로써 오히려 이 상황이 대땅두 국면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좀 그런 점에서 빨리 북러 정상회담, 북일 정상회담도 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행위자로서 참여하고 책임을 갖고 또 김정은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전략적 결단이 뭔가 이 영향을 미치고 좋은 효과가 있구나라고 느끼게 하고 이런 차원에서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중 관계 입장에서 미국은 조금 이제 껄끄럽게 볼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만약에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전제를 한다면은 앞으로 남북 경협 중심으로 북방 경제가 실현될 거다. 그렇게 되면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한국 경제에 새로운 그러한 기회가 올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는 오로지 호전적이고 그다음에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는 그리고 그것을 고집하는 아주 맹동적이고 모험적인 김정은이라는 측면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실 김정은은 이미 요즘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한 정도로 자기 경제를 북한 경제를 재구조화시켰고 그걸 통해서 고강도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그야말로 하루 세 끼를 갖다가 굶자고 먹는 수준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김정은이가 사실은 대개방과 관련된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뜻이고 시장 경제로 나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핵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제재가 해제된다면 아마 결국 북한은 시장 경제에 기초해서 대개방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대경제 관계가 확정되면서
아마 전혀 새로운 북한이 될 것이며 그 속에서 남북 경협이나 북중 경협이 아마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저는 김정은이 왜 조건부 북핵 포기를 했을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 최종적 목표는 물론 북한 얘기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준다면 내가 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김정은이는 중국식 고도 성장에 대한 자신감 아마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또 그거를 이루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김정은이가 하루 세끼 인민이 배고프지 않는 걸 갖다가 자기의 유토피아로 생각했다면은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은이는 김일성, 김정일하고 다릅니다. 북한 체제, 북한 경제를 관리하는 것도 훨씬 더 아주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원하는 북한은 중국식 고도 경제 성장. 아마 어쩌면 중국도 능가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이러한 그 정세 변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뭐 저 자신이 사실은 뭐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좀 나름대로 전부터 얘기를 해왔고 또 북한이 조건부 비핵화를 아마 할 거다라고도 해왔지만 그건 굉장히 소수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전향적으로 상황을 본 저조차도 지금 제가 뭐 남북 정상회담이 4월달에 열릴 거라고 상상 못했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5월에 연내에 열릴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그렇게 전격적으로 제가 1월달에 중국에 가서도 이제 북한은 전방위적으로 나온다. 작년에 숭타오 갔을 때 11월달에 뭐 김정은 못 만나고 이런 거 없고 너희들도 접촉을 해봐라. 그러면 뭐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저였지만 3월달에 저렇게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방중을 해가지고 자기 몸값이 제일 높을 때 가가지고 중국과 저런 전격적인 관계 복원을 할지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는데 너무 기존의 관점이나 기존의 관념만 가지고 봤을 때는 어쩌면 너무 인크리멘탈한 측면을 보면은 상황을 놓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보다 기존의 이 관점을 넘어서는 좀 상상력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창조적이되 실용적인 이런 좀 상상력의 바탕을 둔 대담한 발상 아이디어 이런 게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또 어쩌면 우리가 현재 이 동아시아에 있는 이 여러 지도자들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아마 생각하는 거를 못 따라갈 수도 있다.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대담한 발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뭐 아시는 것처럼 북미 비핵화가 제일 중요하다고들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비핵화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는 어쨌든 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갖다가 말씀을 하시지만 그 비핵화를 김정은하고 대타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연쇄적으로 다음 달에 열리는 또는 6월 초에 열릴 걸로 예상되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북미 회담에서 그건 다 대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령 우리가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하고 한 8할 9할 정도 8분 응선 9분 응선까지는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사이에서는 그냥 도장만 찍고 활용 점정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원할 수도 있지만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겠어요. 이번 11월 달에 중간 선거도 있고 또 자기가 그야말로 이 북미 대타결이라는 걸 갖다가 크게 해야만 되는 사람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비핵화 문제 논의는 아마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될 겁니다. 지금 북미 간의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들 그래서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는 아마 조율하려고 할 것이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또 차이가 너무 큰 게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절충을 뭔가 중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들은 당일날 4월 27일 날 정상회담에서 발표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그건 북미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비핵화 관련돼서는 아마 남북이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비핵화 의지를 확고하게 보다 더 강하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 기존에 나름대로 뭐
이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어떤 선언적 수준 이런 정도에서 아마 이제 합의가 된다면 오히려 성공이 아니겠는가. 나머지 내용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남북 정상회담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과 연쇄적으로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인 비핵화는 북미 정상회담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의제고, 즉 의제 영역의 그 교집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그 중간에 디딤돌 역할을 많이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발표가 안 돼도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비핵화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일단 내부적인 조정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좀 시간이 할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 아마 남북 정상회담이 그랬다고 해서 비핵화 때문에 비핵화를 이렇게 논의하니까 뭐 합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걸로 만족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역시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 쪽에서 어떤 그 성과를 내야 되는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는 연동돼 있습니다. 연동돼 있으면서도 그러면 비핵화와 상관없이 합의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물론 비핵화가 성공해야 되지만 만에 하나 제대로 안 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제가 볼 때 이것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는 문제가 아닌가. 남북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는 이건 뭐 어느 때라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또 이것은 이후에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문제가 나오고 평화협정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구성 부분이 남북 간의 군사 대결을 해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정부가 주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비핵화와 연동되어 있지만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남북이 독자적 합의가 가능한 분야에서 나름대로 합의를 추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바로 남북관계에서의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아니겠는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올 신년사에서 남북 군사관계에서의 그 긴장 완화를 갖다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종전선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 그건 이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남북 간에 최소한 군사적 대결을 종식하는 그런 선언을 양 지도자가 한다면 그럼 우리가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양쪽이 서로 간에 이제는 뭐 그렇게 돼야 되고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와 가지고 요 몇 년 사이에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북한이 휴전선상에서의 도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자제돼 왔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뭐 북이나 남이나 이런 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남북 군사 대결 종식을 공동으로 선언한다면 이러한 군사 대결 종식을 위한 그 이행 조치로서 이미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뒤에 무진에 있는 그 GP 있지 않습니까? 감시초소 이거는 정전협정을 우리가 평화협정으로 바꾼 다음 앞으로 이후에 비핵화가 잘 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면 일단은 정전협정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전협정에 따르면은 군사분계선에서 남방 2km, 북방 2km 사이의 비무장지대에는 무장병력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은 안 그렇잖아요. GP 설치해놓고 거기에다가 중화기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항상 그 민정경찰이라는 이름대가 수석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북이 공동으로 이거다 철거하자 이거죠. 무기 철거하고 초소 철거하고 이런 거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정말 DMZ에서 이러한 그 GP 철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남북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다. 그럼 서로 군사적으로 덜 위협, 뭐 서로 뭐 위협을 뭐 어느 쪽이 뭐 손에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된다면 저는 이건 정말 획기적일 것이다. 앞으로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는 더 이상은 뭐 휴전선에서 서로 총알이 날라오지 않고도 살 수 있겠네. 이러한 좀 걱정을 더는 결정적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 분야인데요. 남북관계는 아시는 것처럼 제재 문제 때문에 비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타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슨 비핵화에서 큰 합의가 나오기 어렵고 그렇다면 비핵화에서 큰 합의가 나오기 어렵다면 자동적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를 이번 뭐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이미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경협이나 이런 논의는 이번에 하기 어렵다라고 이미 이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남북 관계가 비핵화만 있는 건 아니지, 경협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남북 관계 발전에 필수적인 그런 기본 사항들에 대한 합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한다든가 각급 회담을 갖다 군사회담 포함해서 재개한다든가 또 이걸 정례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 지금 북한이 정상국가를 추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정상국가를 북한이 추구한다면은 남과 북이 서로 일단 국가라는 걸 인정하고 존재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협력하고 또 나가서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의 국가를 통일국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남과 북에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 설치하자. 대표부 설치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정상회담 열리는 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한 간의 대표부 설치 문제를 이번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합의된다면 이것과 GP 철수 정도가 된다면 저는 다른 합의가 잘 안 돼도 다른 비핵화에서 합의가 높은 수준이 나오지 못하고 경제협력에 대한 합의가 안 돼도 이건 정말 남북 관계에서 전환기적인 획기적인 하나의 그 어떤 선을 긋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재가 아닌 비제재 분야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저 같으면 북한이 가장 아마 힘들어하는 게 의료 협력일 텐데 의료 분야의 협력 같은 것도 아마 추구할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표부가 설치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 얘기는 제가 지금 경제협력 문제가 빠졌다고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한국 경제 지금 현재 난관에 빠진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창을 열어 제끼고 그다음에 남북한 간의 공동 번영으로 나가고 싶어합니다. 김정은도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볼 때 비핵화로 나오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모든 제재가 다 해제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경제가 연간 15% 이상 매년 수십 년 성장할 수 있다고 볼 거예요. 그거는 중국의 경험이 그걸 보여줬거든요. 중국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야말로 독재자의 손에 알맞게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는 인구 규모. 이 북한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모든 제재가 해제되고 나면은 고도 성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북한도 제재 해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 시점에서 말 안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결국은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정한 타결을 본다면 결국 대북 제재 완화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완화가 한꺼번에 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민생 분야 즉 1단계라도 제재 완화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추구된다면 어떻게 얘기가 된다면 우리는 결국은 2018년에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올 여름이나 가을 이때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서 논의될 것이 바로 이번에 논의하지 못한 남북 공동번영 문제, 그다음에 평화체제 문제 이런 거 특히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문제를 이때 가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로드맵을 그리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정부가 당국자는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는 방향은 이제 크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포괄적 일괄 타결을 모색하는 거 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포괄적 일괄 타결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라고 봅니다. 양쪽이 일단 이제 이 선언적인 원칙들을 합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러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고 체제 안전 보장을 갖다 한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치로서 말한다면 그 조치가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 장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결국은 완전히 폐기시키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이 그런 폐기가 검증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수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하고 싶어하는 실질적인 목표일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은 북미 수교, 평화협정, 경제 제재 해제 이런 것이 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서로 간에 원하는 종국적인 목표들을 갖다 교환하는 거죠. 이것이 포괄적으로 일괄타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포괄적 일괄 타결을 해도 이것이 뭐 당장 양 정상이 북미 정상이 자 오늘 합시다 하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아마 이번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아마 이런 이 타결된 것들을 갖다가 시행을 다 끝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행 로드맵은 필요한 겁니다. 2년 6개월이 되건 1년 6개월이 되건. 그리고 이행 로드맵은 결국은 정상회담에서 만들기 어려울 것이고 요거는 뭐 고위급 회담에서 후속적으로 며칠 내로 만들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행 로드맵은 어떻게 만들어도 아무리 짧아도 단계적이고 동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얘기한 게 미국이 말하는 포괄적 일괄 타결하고 서로 배치된다. 그 배치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김정은 말을 더 들어봐야 되지. 지금 상황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하는 그런 이 어떤 이 문법의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 일괄 타결과 단계적 동시적 조치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것 자체가 서로 배치되는 건 아니다. 다만 좀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합의를 봤다 하더라도 이런 포괄적 일괄 타결 합의를 보고 이행 로드맵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니 이것이 이행되는 데는 시간이 어차피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지금 뭐 언론이 미국의 시민들이 참아주겠습니까? 북한에 대한 불신이 하루아침에 해소된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북한에 대한 불신은 가득 차 있고 또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면 이 이행 로드맵이 이행돼 가지고 그 될 때까지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해제가 그때 가서야 될 텐데 그건 기다릴 것인가? 쉽게 못 기다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온 국제사회에 또 북한은 북한대로 이번에 이 북미가 합의한 이런 포괄적 일괄 타결이 꼭 실천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신뢰 조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예 특별 사찰을 갖다가 북한이 빠른 시간 내에 받는다든가 또는 뭐 풍계리 핵시험장을 갖다가 폐쇄시킨다든가 또 미국은 그런 북한의 그런 그 어떤 선의의 그런 조치 당장 치워준 한 3개월 내로 이런 조치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조치에 상응해서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가장 불만스러운 것이 자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평양의 연락사무소를 갖다가 개설한다든가 수교 직전 단계죠. 그 다음에 뭐 제재를 1단계 제재 정도 해제를 갖다 미국이 오히려 주도한다든가 이런 걸 갖다가 양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요 조치를 먼저 한다 이렇게 예컨대 합의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이행이 좀 더 포괄적 일괄 타결 요것이 좀 빨리 제대로 이행되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여기에 이제 뭐 언술로서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고 미국과 적대 관계가 청산되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뭐 그건 우리가 지위와 역할이 바뀐다면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언명이 어딘가 들어간다면 이런 것들이 서로 당장에 주고받는 패키지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패키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단순히 포괄적 일괄 타결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합의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사람이 잘 됐어요 그러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믿고 이 이행을 갖다 기다리기에는 북미 간의 불신이 간단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몇 개월 내에 조치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서로 합의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뭐 뒤에 바람직한 북미 정상회담 타결 방안 예시를 해놨습니다. 요 예시는 그냥 제가 예컨대 이런 그림표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운데 있는 실천 합의, 포괄적 일괄 타결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년 6개월 임기가 남았으니까 그 안에 아주 중요한 건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로드맵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너무 길게 갈 수 없으니까 3, 4개월 내로 일단은 이제 마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행을 한다. 그러나 이런 이행이 제대로 이행된다는 걸 갖다 나름대로 서로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일괄 합의의 이행 보증을 위한 선행 신뢰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런 것들 중에서 한두 개 또는 두세 개를 묶어서 서로 교환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해본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참고 사항이지만 뭐 워낙
저 자신이 상상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상상을 넘어서서 상황이 발생해 있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뭐 조금은 대담하게 한번 이런 안을 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발제 정리해 주신 이 4페이지짜리 보면은 아마 그 당국자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 이번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연쇄 그 한반도 주변 회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또 논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다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간담회를 하는 동안에 미국에서 지금 그 굉장히 그 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하고 플로리다에서 지금 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 모두 발언에서 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 종전이 논의되고 있다. 그 종전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서 축복을 보낸다. 이런 말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축복한다는 얘기를 4차례나 했는데 그러면서 북한의 최고위층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미국이. 그래서 베리 하이 레벨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로이터 같은 경우는 거의 김정은하고 직접 대화한 거 아니냐 뭐 일보를 냈다가 지금 취소하는 뭐 이런 소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북미 회담도 고위급 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남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좀 혹시 그 어떤 해석을 하실 수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북 간에 종전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종전 협상은 남북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중국 이 주변 국가들이 같이 논의해서 합의해야 실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아까 DMZ 내에 GP 철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종전과 관련해서 선합의로 실효성 있게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게 있는 건지 그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종전 논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로 직결되는 게 아니냐. 결국 종전협정이 이루어지면은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중국이나 이 북한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아까 이제 도착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요. 남북 간의 종전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종전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의지를 갖다가 표명하기 위해서 또 그걸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입구를 갖다가 이제 입구로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남북미 중 또는 남북미가 이제 하는 것이라고 돼 있고 그것은 지난 2007년 14선언에서 이제 논의가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6년 12월 달인가 이제 그 하노이에선가 뭐 우리 대통령 만나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단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꾸는 얘기를 남북 간에 하고 있다. 그거는 남북 간에 선언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럼 그러면 이 얘기를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하도록 우리가 그걸 갖다 남북이 얘기한다는 뜻인지 분명한 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종전 선언은 제 생각엔 남북 미중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남북미 왜냐하면 어차피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꾸는 문제니까 그러나 남북미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대결 관계 있는 사람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남북한 간의 종전 선언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있다면 그 내용은
요거와 조금 다른 뉘앙스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남북한 간의 군사 대결을 이제 우리 종전한다고, 남북 간에 이제 전쟁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선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남북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군사 대결, 군사적인 그 충돌하지 않고 대결 안 하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 간의 전쟁은 없다는 선언을 하는 그런 종전인지 이 두 가지는 명확하지 않은다.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건 그것은 이후에는 결국은 남북 정전협정에서의 당사자들의 전쟁 종결 선언과 연결되는 종전 선언은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쪽을 얘기했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나 뭐 어느 쪽이라도 다 저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저는 오히려 남북한 간에 군사 대결 종식, 전쟁 더 이상 없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물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 조치가 따른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종전을 얘기하면은 주한미군 철수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정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주한미군 문제는 92년에 김용순 북한의 대남담당 비서가 미국의 아놀드 켄터 국무차관한테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자기들 적대 정책 안 하고, 이미 그때 얘기했습니다. 적대 정책 안 하고 이렇게 수교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뭐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 이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또 미군의 지휘와 성격, 즉 미군이 자기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뭐 한반도에서 평화 유지를 위해서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미 했다는 것도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그거 다 기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참여정부 4년 동안을 제가 대북 정책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도 협상 대표로 나간 적도 있었고 또 우리 정부 대표들이 나와서 보고하는 걸 보면은 단 한 번도 북한이 우리한테 협상장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2005년에 9.1 공동성명에서 처음 이제 평화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평화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평화체제 논의를 할 때에 우리 정부가 내세웠던 우리 대표단에게 준 지침이, 가장 중요한 지침이 뭐냐면 지침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주한미군 문제는 남북 간 한미 간의 문제다. 이거는 논의돼서 안 된다. 평화체제 논의에서. 두 번째는 평화체제가 완성됐을 때의 휴전선은 남북 간의 평화관리선이 된다. 이 두 가지만 지켜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평화협정, 평화체제 문제가 논의되면서 주한미군 문제가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주한미군을 갖다가 만약에 적대정치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은 용인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그건 우리가 믿어도 좋다. 그리고 아마 북한은 그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아마 북한이 미국과 중국과 상당한 그런 준동맹적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대해서 완벽하게 의존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는 북한 역시 관계가 해소되고 나면 여러 가지 다른 전략적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분명한 거는 저는 이 부분은 뭐 주한미군 철수를 종전 논의와 연계해서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건 뭐 제가 너무 참 학자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그렇지만 이건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준비했던 질문이 있었는데 발제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약간 다른 질문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고 싶은데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어떤 형태의 발표문이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정상회담 때는 우리는 6.15 공동 선언이 있었는데 그 6.15 선언은 어떻게 보면 헌법에 비유할 정도로 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간결하고 아주 뭐 그야말로 A4 용지 하나도 못 채우는 그 정도였는데 또 이제 2007년도 회담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담았죠. 40개 항목이 넘는 그럼 어떻게 보면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그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저녁에 헤어지기 전에 이제 어떤 결과물로서 이제 발표를 할 텐데
6.15 공동선언 쪽에 가까울지 이제 14선언 쪽에 가까울지, 근데 장관님 말씀 들어보면 비핵화 문제는 약간 추상적으로 할 것 같고 평화체제나 남북관계는 좀 더 디테일하게 갈 것 같고 어느 쪽에 더 가까울지 한번 상상력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를 생각하면 6.15 때처럼 원칙적인 얘기들이 많을 것 같고, 또 가장 14 같은 경우는 경제협력 분야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디테일이 있는데, 역시 이번에는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디테일이 없고, 그러나 이 군사 문제, 평화 체제 문제나 남북 관계의 그 기본 관계에 관련된 거는 뭔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아주 디테일한 세세한 몇 가지도 더 합의를 해서 이렇게 내놓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중간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칙, 그 6.15 때 같이 원칙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즉 굵직한 조치들을 뭔가 합의하려고 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 체제 문제나 남북 관계 기본 관계에서 조치들이 있을 거다. 그러나 아주 세세한 그런 어떤 그 협력 프로그램 같은 거는 있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기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 아까 이제 발제 말씀하시던 중에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업그레이드 시킨 남북 기본 협정,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과연 논의가 되고 또 합의문에 또 포함이 될 수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남북 기본 협정이라는 게 물론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걸 갖다가 이렇게 맺는 게 맞는가? 왜냐하면 실천이 중요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글쎄요, 그 맺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 협정 안에 여러 가지 교류 협력 분야 같은 것도 다 들어가야 된다면 아마 이번에 그것이 가능할지 아니면 그냥 교류협력 분야가 없는 일반론적인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협정이라 하더라도 예컨대 남북한 간에 이러이러한 의미의 기본협정을 맺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해 나간다 이렇게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협정의 세세한 사항을 갖다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연 하루 정상회담에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평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의제라고 생각해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자세하게 논의되기는 이번 회담이 너무나 지금 핵심적인 집중 의제들이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사전에 일정한 조율을 한다면 조율이 있다면 정상회담에서는 그 조율된 걸 가지고 발표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참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페이지 이 상상력 동원하셔서 쓰셨다라고 하는 건 아마 기사 작성이나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짧게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남북 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 통해서 어떤 수준의 합의문이 나올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정례와 수시 정상회담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정상회담 정례화는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는 항상 의지가 있었잖아요. 문제는 북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국가를 그동안 계속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특히 최근 4월 사이에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은 우리가 북한이 비정상 국가다라는 그런 틀 속에 따 놓고 보면 너무나도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이고 그다음에 참 상상하기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해서 북한을 정상국가라는 틀 속에 제가 북한이 정상국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틀 속에 만약에 놓고 김정은의 행동을 갖다 4개월을 보면 대담하긴 하지만 그게 무슨 대단히 파격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분명한 건 김정은은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정상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상국가를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김정은이 가장 많이 북에서 강조해온 것이 세계발전 추세와 국제표준입니다. 스탠다드. 지금 하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남북관계에서 정례화하는 거는 그건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정례화하는 건 국가 간에 통일 남북 간에. 그래서 저는 그걸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안 하겠다고 마다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예,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국제사회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 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는 설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하나하나 중단이 됐죠. 각각의 사유가 있긴 했습니다만, 개성공단 폐쇄 결정 내려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는 통일 대박을 이야기하다가 남북 교류의 마지막 끝마저 놓아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적어도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과연 이 현재 한반도에서 있는 이 평화로 가는 이 국면을, 이걸 제대로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과연 그 다음 미래가 뭘까 생각할 때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쩌면 그 어떤 때보다도 높다고 그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 상황이 진행이 된다면 개성공단 복원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정부 당국자라면 저는 2단계로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상황이 남북 교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124개의 현재 입주 기업들, 쫓겨난 입주 기업들이 복원돼서 하는 거를 빨리 원상회복 시켜주고, 나머지 개성공단을 갖다가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는 문제는 그건 우리의 경험, 많은 그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살려서 북한하고 어떤 뭐 국제적인 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죠. 그런데 일단 중요한 1단계 복원, 1단계 복원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될 거라고 보고요.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생 분야에서 정도 타결이 잘 돼서 제재에서 1단계 제재 완화 조치 정도가 되면, 그래서 민생 분야 정도를 갖다가 나름대로 다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는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문제, 즉 아까 말씀드린 124개 업체의 원상복귀 정도는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금강산 관광은 그거보다는 조금 뒤겠지만 이런 저거라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걸 끝낸다고 본다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금강산 관광이 가능하다. 사실은 금강산 관광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지금 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사실은 이 현재의 움직임과 국면은 북핵 문제가 일정하게 해결이 돼 나가면 남북한 간의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이 지금 2013년 이후에 기존의 경제특구 외에 외국의 자본을 받아들여서 개발시키겠다고 22개의 경제개발구 지정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죠. 무슨 제재 압박을 받는데 22개씩이나 전국 도처에 경제개발구를 만들었느냐 하겠지만 만들었고요. 그거는 현재 제대로 가동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 장점, 자원들이 우리 기업들이 지금 쓸만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아마 북한의 내륙에까지도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북핵 문제가 타결된다면은 아주 그건 뭐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지나서 한반도 지각 변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이후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라는 형태가 일정 부분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한미군이 그대로 있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대로 있을 때에
앞으로 변화된 세상에서 한미 동맹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연합사 체제는 지금 그 동안에는 이제 미래 이제 사령부라고 하는 형태가 논의되고 있었지만 그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유엔사 문제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한미 방위 상호 조약, 이것도 상호 방위 조약도 유효한 것인가, 이것도 고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별도의 어떤 합의 문건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재검토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한미동맹 문제나 주한미군 문제는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미국과 북한 사이 관계가 뭐 정말 이제 수교 관계로 가고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주한미군이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 이유는 한미 관계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이제 나름대로 논의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우리는 한미동맹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한미동맹과 함께 변화한 이 동아시아의 정세, 다시 말하면 성장한 중국과 또 그야말로 한국 경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운명적으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중국 경제와의 관계인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결국은 한미동맹을 잘 발전시키면서도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공동안보를 추구하고 또 이걸 통해서 북중 관계를 한중 관계를 갖다가 협력 관계로 잘 나갈 거냐, 이런 걸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이 무슨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미 동맹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중 관계를 한미 동맹이 있다 해서 한중 관계를 갖다가 만약에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동맹을 과거 냉전 시대의 그 배타적 관계로서의 동맹, 즉 누군가를 배타하기 위해서 만든 거로 계속 이해하는 건데, 그런 한미 동맹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어쨌든 간에 평화를 유지하고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미 동맹으로 가면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운명적으로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속에서 중국의 우리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중 관계를 균형이 건전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도 한미 동맹은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미 동맹의 성격이 그 한미 동맹이 해야 할 저게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 역할이 대북 억지력으로서의 한미 동맹은 사라지지만 동아시아에서 균형을 잡는 한미 동맹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한미 관계가 의존적인 그런 관계처럼 보여져가지고 클 수가 없습니다. 동맹이 명료하면서도 항상 나름대로 수평적 한미 관계가 되고 서로 호혜적 관계가 돼야지 중국이 우리한테 다른 말 못하죠. 미국에 자꾸 의존되는 모습을 보면 중국은 그걸 거꾸로 한미 동맹이 우리의 약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나름대로 호혜적이고 건강한 한미 관계를 갖겠다고 가면 중국이 우리에게 그 한미 동맹 얘기 못해요. 한미 동맹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미 동맹이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한중 관계냐, 그런 점에서 한미 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되 동아시아에서 특히 동북아에서 공동 안보를 지향하는 다자 협력을 또 우리가 추구해 나간다. 뭐 이런 거를 같이 잘, 대단히 형용 모순적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를 잘 해나가야 되는 게 우리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미연합사는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오면 한미연합사는 그건 다른 방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유엔사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면 유엔사는 해체되는 겁니다. 유엔사 해체되는 게 왜 두렵습니까? 이미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우리는 바뀐 세상에 적응할 생각을 안 하고 기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걸 내놓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 유엔사가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뀐다면. 그래서 이거는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이거는 상당히 조건부가 있습니다. 61년 7월 11일 날 맺어진 그 북중 상호 조약 있지 않습니까? 이 북중 상호 조약이 이게 사실은 동맹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북중 상호 원조 조약 사이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대칭이 있어요. 한미 상위 방호 조약이 동맹적 성격이 굉장히 약하고, 이건 거꾸로 북중 조약은 굉장히 동맹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미 관계에서 군사 관계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통해서 그게 동맹을 상징하는 것은 조약과 군사 훈련이거든요. 이 두 개를 다 해가지고 굉장히 공고하게 보이는 거고, 북한, 중국은 조약은 세게 맺어놓고 군사 훈련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 동맹인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북중 관계는 조약 형식적으로는 동맹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61년 7월에 맺어진 북중 간의 상호 원조 조약이 폐기되지 않은 한 우리가 무슨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뭐 폐기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서로 좀 교환적인 측면이 있지 않는가.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주한미군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한미 간에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는 지금 조금 전에 처음 발제하실 때 지금 이 한반도에 다가온 기회를 반드시 잡아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시켜야 된다라고 하셨던 소신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뭘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제가 기자가 되고 나서 1차 북핵 위기라는 게 1993년, 94년 당시에 있었고요. 그리고 2006년부터인가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을 해서 뭐 짧게는 11, 2년, 뭐 길게 본다고 한다면 20여 년,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북한은 핵 보유를 추진해 왔고, 이제 미국이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 사실상 인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갑자기 남북관계 개선과 또 북한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갑자기 변했는데, 이것이 지난 세월 그렇게 핵을 보유하려고 했던 북한이 하루아침에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핵을 보유하려고 애써왔던 북한이 갑자기 핵을 포기할 것이냐,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한꺼번에 핵을 폐기할 것이냐, 이게 정말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전술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만 갖고 얘기하자면, 만약에 북한 김정은이 여전히 기만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하려고 한다면, 예컨대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원하는 핵 포기는 현재 핵과 미래 핵이지 과거 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는 북한에 핵이 없는 게 비핵화입니다. 핵이 있으면 비핵화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김정은이 핵을 가질 수 있는 기만 정책을 쓸지 모른다라고, 또 그럴 건데 기만으로 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이 세 분이 지금 정상회담을 했거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수 있다, 조건부지만 여기에 대한 믿음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세 대통령이 바보다라는 뜻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우리 특사단이 북한에 올라갔을 때 최소한 두 가지, 그러니까 조건부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최소한 두 가지를 내놨잖아요. 한 첫째, 대화 중에는 핵이나 미사일 전략 도발하지 않겠다. 이른바 그 사실상의 모라토리움이죠.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고, 두 번째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그 뭐 이해한다고 그랬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이 그야말로 뭐 항상 미국이 자기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얘기했던 거였고요.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느끼는 게, 정말 그 모라토리움이라든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해한다 이런 정도를 북한한테 그 중에 하나를 받아내려면 아마 제 생각엔 회담을 갖다가 1년을 해도 안 될 것이며, 우리가 쌀을 100만 톤을 줘도 안 내놓을 거예요. 북한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 두 개를 갖다가 툭 던져줬어요, 먼저. 다시 말하면 이번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얘기는 자기 살점 두 개를 떨어뜨려 죽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냥 즉 김정은이가 말장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뭐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그걸 갖다가 용인을 합니까? 그거
그동안에 어떻게 그동안에 북한이 그 한미연합 군사 할 때마다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냥 그 체제가 얼마나 그냥 경직이 돼 가지고 그냥 그 대응 태세를 갖추고 그랬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김정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믿을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사실은 북한은 항상 핵을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이해하면서 두 가지 고민 속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가 북한의 권력 소위 최고 권력 지도자의 어떤 신변 문제가 발생하면서 약간의 이제 어긋난 거죠, 스텝이. 다시 말해서 2008년 여름에 아시는 것처럼 김정일 위원장이 이 뇌졸중을 맞으면서 그해 12월에 이제 북미 간의 육자회담에서 북핵 불능화 과정이 이제 틀어집니다. 그다음에 2009년 그다음에 5월달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났는데 김정일이 2009년 10월에 중국의 원자보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때 그냥 대규모 북중 간의 경제협력이 약속이 됩니다. 2009년 여름에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막 시작됐고 중국도 여기에 동참했는데 그 중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북한하고 대규모 경제협력을 해요. 그리고 2010년에 김정일이 중국을 2번 방문하고 후진타오와 중국식 개혁 개방을 약속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나진선봉하고 황금평 위화도인데 황금평 위화도는 안 되고 나선이라고 나선 경제무역지대라는 거는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80% 이상이 나선시의 80% 정도가 나선 경제무역지대라고 중국과 북한이 중조 나선 경제무역구입니다. 거기는 다시 말해서 공동관리 공동개발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김정일이 그때 이미 핵은 대충 그 정도로 개발하는 척 많은 척 하고 그다음에 경제로 중국시로 간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 자기의 죽음이 2011년 12월에 있으면서 김정은이 들어서고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 공고화 과정의 핵 개발을 갖다가 이용함으로써 시간을 더 끌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2014-15년경쯤 갔을 때는 자기 권력이 공고화됐는데 아마 그때는 그런 판단하지 않았을까. 일단 핵을 완성시켜 놓은 다음에 협상을 하는 게 나에게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했을 것이고요. 그때 핵을 완성시켜 놓고 협상을 했는데 미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이 안 되면 그냥 하루 세 끼 겨우겨우 먹거나 아니면 두 끼 먹고 풀칠하더라도 핵 갖고 사는 거고 아니면 핵 포기하고 지금과 같은 어떤 담대한 그런 어떤 바꾸기를 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제 얘기는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말로는 핵보급이라고 말해왔지만 핵을 영원히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건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이 우리를 갖다가 너무 오랫동안 북한이 핵보급 얘기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옵셋돼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김정은이는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100명 중에서 전문가 중에 97명, 98명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핵을 포기하겠다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자꾸 내가 믿을 수 없는데 하는 걸 보면 자꾸 믿어야 되는 것 같은데 믿을 수 없으니까 퀘스천을 자꾸 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이 자기가 주장해왔던 바와 현실이 자꾸 멀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꼭 북한이 핵 포기를 할지 여부는 모르지만 지금쯤은 질문을 거꾸로 해보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까?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봐야 되지만 이제 우리 질문은 내가 과연 어떤 지점에서 틀렸길래 잘못됐길래 지금 도대체 이 지경이 됐을까? 나의 판단이.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북한 김정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서 그랬었습니다. 김정은의 180도 변신. 김정은이 막 결반하고 말이지 도전적이고 호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안 그렇다 이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정은도 좀 변화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막 한쪽만 보고 김정은을 봤는데 그러다가 한 180도 고개를 돌려서 저쪽을 보니까 저쪽에 김정은의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놓고 김정은은 이미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내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본 김정은인데 그걸 갖다가 사실은 김정은이 180도 변신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다시 말하면 나도 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는 물론 김정은이 기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지금 저렇게 김정은이 나갈까? 저것이 진짜 진실이라면 나는 어떤 지점에서 뭘 잘못 봤을까? 이런 성찰도 이제는 할 때가 됐다.
그래야 되지. 지금 계속 그냥 의심만 계속한다는 건 저는 어쩌면 너무나 사실 진실과 점점 멀어지는 자신에 대해서 나중에는 결국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한번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는 거는 그 이후에 있을 그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그런데 지금 김정은의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북미 정상회담의 한 축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 워딩이나 말이나 아니면은 그 행동을 보면은 그 지금 남북 간에 진행되는 그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그 수동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오히려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 미국의 성공 조건이라든지요,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김정은과의 그 이 비핵화 협상에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 의도나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한미 관계인데요. 한미 관계에 이 완벽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아마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김정은과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 같은데, 지금 한미 간에 그런 어떤 그 완벽한 신뢰 관계가 구축돼 있다고 보시는지. 예, 역시 그냥 질문들이 다 날카롭습니다. 한미 관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정의용 서훈 특사가 미국을 방문해서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45분 만에 오케이, 나 정상회담 할게라고 대답을 했을까? 그거가 그러면 트럼프의 즉흥적인 성격의 기인에서 나온 걸까? 단순히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북한이 화성 15형 그 ICBM 급을 발사한 다음에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한두 차례는 더 쏴야지 쟤네들이 완성을 얘기할 수 있지 지금은 아닌데 저렇다라고들 말씀했어요. 좀 엉성하게 국가 핵무력 체계 완성을 선언한 거죠. 그때 아마 우리 쪽의 정부 당국자들 정부 판단은 저거는 북한이 내년부터 평창올림픽 정도 계기로 해서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제가 안 했죠. 그래서 한미 간에 이제 정보 판단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는 저놈들이 갈 때까지 간다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한번 얘기를 하면 툭툭 한번 두들겨 보면은 대화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무슨 소리래? 저거는 지금 저건 선제 공격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데까지 나간. 그래서 이제 블러디 노스라는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코피 전략.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은 올해 1월달에 들어와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고 그다음에 북한이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 쪽 판단이 일단은 1단계 맞았단 말이죠. 그다음에 지난번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것처럼 김여정이 서울에 왔을 때 펜스랑 만나게 하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북한에서 못 만나겠다. 물론 그랬겠죠. 펜스 부통령이 리셉션장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샘말로 디스를 하니까 이게 굴욕적으로까지는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도 아마 우리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특사가 올라가서 우리가 만들어 올 수 있다 이랬을 거고 미국은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는데 올라가가지고 또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계속된 정부 당국자들 간의 교류 속에서 한국 쪽의 정보 판단이 나름대로 신뢰할 만하다고 느꼈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폼페이오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은 그 판단 위에서 우리 대표단이 가서 브리핑을 하니까 오케이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한미 간에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되는 일련의 과정까지 오는 데에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상황 판단에 대한 교류가 있었고, 그 교류에 대해서 그런 교류를 통해서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신뢰를 미국의 뭐 전체 정책 담당자들이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트럼프로 통하는 라인이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김정은은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으니까 요즘 보면은 진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좀 어렵지 않냐 이제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가가지고 참 말이야 북미 정상회담 반드시 해야 되고 할 때는 말이야 이렇게 좀 뭔가 이런 걸 해야 돼요라고 설득을 했다면 또 모든 게 설득이라면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가 합의를 보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도 김정은 위원장한테 권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하겠다. 그다음에 그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관련된 모든 그 워딩은 김영철 통전부장이랑 우리 이제 대표단이랑 논의를 했을 텐데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김영철은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지시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가 원해서 했다고 얘기할까? 아니면 그냥 북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한다고 할까? 이게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3월달에 중국을 방문해서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서 거기서 한 대화 내용이 신화통신에 한 3천 뭐 몇백 자로 쫙 나왔어요. 중국에서 그걸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신 분들 있겠지만 내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자기가 원해서 한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김정은이 지금 중국 가서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 우리 대표단한테 하는 걸 봤을 때 약간의 맞춤형 전략을 조금은 갖고 있지 않을까. 약간은 다시 말해서 트럼프 맞춤형 뭔가 정책을 뭔가 내놓을 제안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넘어서서 만약 김정은한테 어떤 걸 요구한다면 그때는 북한에서 안 받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단계적 동시적 조치란 말을 한 것도 쉽게 말하면 나를 갖다가 찍어 눌러가지고 하지 말어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미국 중심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협상에서 협상 상대와 내가 서로 액션 포 액션 생각 대 생각 이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지 내 생각이 너한테 일단은 받아들여진다라고 먼저 상대방에게 우선적인 양보를 요구하지만 않는다면은 아마 이만큼 잘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양보를 요구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때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북미 관계 계속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고 싶습니다만 사실 정상회담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성공이 확보되지 않으면 추진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100% 성공한다고 전망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뭐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종석 장관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뭔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이 아니고 오히려 실패로 규정이 난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북한에 대한 공습을 운운하면서 실제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오히려 참 걱정스럽다. 이제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에게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본 게 뭐 잘 안 되면은 정상회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봤습니다. 아마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기질상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얘기는 어쩌면 북미 간의 논의 속에서 지금 서로 간에 의견이 조절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저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은 그거를 암시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지만 대충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고 보고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랬을 때 실패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승부수를 걸고 회담을 하는 경우에는 과연
결렬됐다라는 것을 어느 수준이 됐을 때 결렬됐다고 할 것인가. 제가 2006년 10월에 통일부 장관 시절에 북한 핵실험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정말 그걸 막으려고 했었지만 뭐 역부족이고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아주 너희 핵실험하면 그냥 안 놔두겠다고 뭐 굉장했었어요. 그런데 핵실험이 딱 되고 나서 정말 저희가 놀랐어요. 미국이 너무나도 차분해져 가지고 그 북한의 핵실험을 갖다가 그 의미를 계속 평가절하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부시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핵실험 자체가 자기의 정책 실패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계속 크게 부풀려지는 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정상회담에서 예컨대 그거 뭐가 있어 내용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준으로 서로 간에 얘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포장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왜? 일단 자기 성과가 돼야 되니까 승부수 걸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북미 정상이 만나서 결렬이라고 그야말로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 수준이 돼야지 실패가 되는 건데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트럼프가 자기의 원래의 기질이 나오고 그동안에 숨죽이고 있었던 볼턴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질이 나오겠죠. 강경한 기질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실패라고 정상회담을 규정하는 것이 성공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정도의 그냥 이게 뭐 합의야라고 말할 정도가 돼도 그걸 갖다가 아마 지도자들은 일단 성공적인 것 쪽으로 일단 포장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말 실패라는 표현이 나오려면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나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을 때는 정말 한반도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뭐 본질적이고 무거운 질문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벼운 질문인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하고 나면은 아마 두 정상의 일거수일투족에 언론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때로는 아주 본질적이지 않은 돌발적인 사안이 정상회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나이가 알려진 거죠.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아니고 84년생이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60대, 70대입니다. 젊은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아마 상당히 많은 준비들을 지금 청와대와 백악관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만약에 정부에서 같이 일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김정일 위원장뿐 아니라 혹시 리설주도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금 현재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더군다나 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만나는 장면이나 공동선언하는 장면이 생중계될 수도 있고 말이죠. 어떤 부분들을 가장 조언하시고 싶으세요? 사실은 뭐 조언한다는 것만큼 저는 그 제일 어려운 질문이 어떤 조언을 하고 싶냐는 거거든요. 사실 뭐 정부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에서 정부 쪽에서 혹시나 이게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조언이지 제가 따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이가 젊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이번 김정은을 만나본 분들한테 좀 길게 만나본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정은이 나이가 같은 30대 중반인데 그러면 나이 차이가 어쨌든 간에 이제 많이 나는데 우리 쪽하고 같이들 얘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를 인식해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별로 나이를 인식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이가 역시 어리구나 이렇게 인식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이 차이를 못 느꼈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는 그 나이에 비하면 치기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그런데 그래서 아마 이번 정상회담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가 이제 들은 얘기를 왜냐하면 그 관심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 김정은이 2012년 4월에 처음 대중 앞에 나타나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뒤에 지금 쭉 오는 걸 보면 최근에 사실은 지난 3월 25일, 28일 사이에 그 중국 방문하면서 시진핑 주석 만나가지고 했던 그 퍼포먼스 그걸 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 참 외국 나가서 처음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른바 초짜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정도면.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예수단 만나고 이러면서 느끼는 것이 김정은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외교에 있어서의 그 학습 능력이 상당하다. 즉 굉장히 진도가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아마 또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대통령께서 뭐 김정은 위원장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나 또 하는 데 있어서 뭐 세대차를 느껴가지고 얘기를 못 하시거나 그런 건 별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저 플로어에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김세영 주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북한은 비핵화 조건으로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리비아, 우크라이나와의 그 비핵화 협상 때도 합의 때도 안전 보장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체제 보장을 해줄 수 있겠는가 질문 주셨고요. 그다음에 KBS 이강덕 전 국장이 이 플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아마 왕선택 전문 기자 질문 때 약간 언급은 하셨는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간의 현재 최고위급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상회담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북미 간의 이른바 동시조치의 내용과 시기를 놓고 이견이 큰 건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플로에서 주신 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일단 김주필님 말씀하신 그 과연 미국이 북한한테 줄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이 뭘까? 저는 그거 전에 리비아 모델, 리비아식 해법이라는 게 볼튼이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사실은 볼튼은 제가 정부에 있을 때부터 만났고 저도 몇 차례 만난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리비아 모델을 아마 한 10여 년 전을 뒤로 돌아가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리비아 모델의 본래 의미는 서로 카다피와 부시처럼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신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가 만나가지고 협상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아주 극도로 불신이 강한 이런 곳에는 중간에 정직한 중개자, 오니스트 브로커가 있어야 된다. 그게 누구냐? 토니 블레어다 이거죠.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들어서서 즉 정직한 중재자가 중간에 서가지고 미국은 리비아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 수결해주고 그 다음에 리비아는 핵을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는 걸 교환한다라는 것이 리비아 모델이잖아요, 본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리비아 모델이 뭐 그 뒤에 뭐 리비아가 뭐 먼저 핵을 저기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했네. 그다음에 뭐 북한 그다음에 미국이 안전 보장을 해줬네. 만에 이런 얘기로 변질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뒤에 얘기. 다시 말하면 이후에 그럼 어떻게 리비아가 그 체제 안전 보장을 받고 그다음에 이 미국은 어떻게 그러면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갖다가 포기시켰는가 리비아로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게 그 얘기의 그 스토리의 결말이 뭡니까? 그 스토리의 결말은 미국은 리비아의 안전 소위 체제 안전에 대해서 보장을 해줬지만 보장을 해준 그 리비아에서 민주혁명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가 바로 자기가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준 카다피를 갖다가 공격을 해서 카다피가 죽었잖아요.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지금 북한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북한 보고 핵무기 포기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결정적으로 선언한 것이 2012년 그 4월의 헌법인데 그건 2011년에 발생했었던 바로 그 사건. 그 리비아의 그 카다피의 죽음이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 점에서 리비아 모델이라고 지금 리비아식 해법이라는 거는 그렇게 얘기할 게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미국이 어떻게 북한에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줄 거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미 수교 이외에 너희들에 대해서 군사적인 위협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주겠지만 그게 뭐 얼마나 종이짝인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주한미군 문제도 이제 성격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바뀌겠죠. 그런 정도를 미국이 해주면 끝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해주는 거를 그걸 해주면 그다음에 뭐냐, 그걸 미국이 그 정도를 해주면 실질적인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은 북한도 알 거라고 봅니다. 북한과 미국이 적대 관계가 아닌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도. 그래서 자, 공격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북한이 의도맞고 가만히 안 있는다 이거죠. 남쪽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때문에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미국이 북한 공격하는 건 반대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이 이거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 속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은 중국이라는 그야말로 군사적 안보적인 동맹 국가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때는. 지금은 핵 문제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핵 문제가 없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은 리비아나 우크라이나 전혀 다른 조건에 있다. 다시 말하면 남쪽에 대한민국이 있고 또 위에 중국이 있어가지고 이런 안전판들이 사실은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을 보완해 줄 것이다. 그걸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되면 자기가 김정은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 그야말로 수십 년 경제 성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하면은 자유주의 이론에 따르면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경제 성장하면 이제 국민들이 좀 경제적으로 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좋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된다. 체제가 바뀐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중국 공산당 통치하에 지난 40년간의 고속 성장이 보여줬고 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있었지만 그 후에 30년간 중국이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계속 그것이 김정은이 나도 내 정권 가지고 고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한 배경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중국식 경제 고속 성장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김정일이 죽기 전에 3번씩이나 중국을 가가지고 결국은 그 벤치마킹을 하고 그 후계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5,000km를 갖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는 그 중국을 돌지 않았습니까? 이런 쪽에서 본다면 결국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것도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이 큰 그림 속에 있는 거 아닐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그건 아까 제가 대답을 해드렸고요. 예. 그 시간이 지금 8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외신 지금 들어오는 거 보면 그 워싱턴 포스트가 그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부활절 주말에 평양을 직접 방문했다고 지금 보도를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백악관 관리나 아니면은 그 국무부 라인이 아니라 CIA 국장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워싱턴 보도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이런 그 정보 라인이 움직이는 거는 이건 좋은 사인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모든 대화 라인이 다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끊어지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이제 취임했을 때에도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마 남북 관계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였다면은 국정원에다가 남북 관계를 뚫어라라고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파탄되어 있는 상태니까 뭐 결국은 서훈 원장을 지명할 때 다들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개혁과 남북 관계 얘기를 한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보 라인 간의 이 의견 교환이 굉장히 중요하게 현재 국면을 만들어 왔다. 저는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가 지금 국무장관으로 갔지 않습니까? 일단 국면을 타개하는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또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다음에 가장 유효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상황을 돌파하고 돌파된 상황을 갖다가 안정화시키고 구축하는 건 이제는 시스템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역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상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폼페이오가 갔다는 것은 결국은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 아래에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패널들 더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반도에서 안보 정세 격변이 벌어지고 있는데 논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격변을 만들어낸 이니시에이터, 주도한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이 몇 년 전부터 준비한 그런 구상회에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베를린 구상에서부터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밝혔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이 돼서 오늘날 지금 이런 격변을 보고 있다. 사실 어느 한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타이밍이 맞은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평창올림픽 그 작년 가을에 천덕꾸러기처럼 이 국면에 무슨 평창올림픽이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평창올림픽을 잘 개최해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계기를 삼겠다 그럴 때 저기 대통령이 저기 될까 왜 저렇게 말씀하나 지금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 봤을 때는 지금 너무 그야말로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부는 이 정말 이 어목한 이 북풍 한선이 몰아치는 이 속에서 무슨 봄이 온다고. 근데 결국은 그 의지를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고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작년 12월 19일 날 그렇게 대통령이 심지는 굳지만 미국하고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 분입니다. 시끄러운 걸. 근데 이거 미국이 아직까지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북한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나름대로의 계속 결단을 하고 의지를 밝힌 것이 계속 되어온 상황에서 작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 말에 김정은은 나오려고 일단 나름대로 이제 마지막 판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절묘하게 이 타이밍이 맞은 거 아닌가 양쪽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냈던 시점이었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이 평화사원칙 합의한 거의 첫째가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되지 절대.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 생각에는 우리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한테 아마 만나거나 전화하면은 아마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러면 내 북한 가만 안 놔두겠다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합의하면서 누가 절대란 말을 씁니까? 너무 절박했던 거죠 전쟁의 위험성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도 이거 이제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서 대화 카드가 나오면서 결국은 선택했다는 점에서 결국은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이 모두가 시기적으로 본다면 타이밍이 참 맞았다.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이게 좀 운이었고 이걸 만들어낸 게 삼수까지 해서 만든 평창이지만 평창올림픽을 갖다가 개최할 때 이건 상상도 못한 거지만 평창올림픽이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좀 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펌프질로 따지면 얘기하자면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이걸 만들었지만 현재 한반도에서 이 엔진을 돌리는 이 사람은 결국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엔진을 돌리고 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까지 되는 일련의 과정은 사실 한국 정부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그 이후에 한반도에 좀 더 넓은 구상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북중 정상회담으로 갔고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세 사람이 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타이밍이 좋았다. 다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잘 돼가지고 저는 정말 뭔가 이 세 사람이 역사 앞에서 정말 평화의 새로운 분기점을 그은 지도자들로 남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덧 준비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2시간 동안 이 좋은 말씀해주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께 감사드리고요.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관훈 클럽 조찬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